거래량이 증가하는 거를 보면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가 지금 살 때 아닌가 이런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물을 내가 찍어놨던 지역 단지에 가서 보면은 지금 나오는 시세하고 현장 가서 물어보면 가격이 틀려요. 여기 지금 나오는 건 실거래 유지잖아요. 모바일로 볼 수 있는 건. 근데 가보면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또 물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라고 이제 실수요자들은 느끼는 거고, 그래서 더 시장을 지금 달구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JAWM 고준석 대표님을 모시고 또 최근에 또 부동산 시장이 또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실제로 어떤 투자를 또 해야 될지 한번 또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요즘 지금 나오실 때마다 지금 점점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예전에 한번 네. 막 엄청 빠질 때 네. 이제 앞으로 좀 반등할 것 같다 그래서 욕 많이 드셨었잖아요. 진짜 엄청 많이. 아니 왜 댓글로 그렇게 욕을 다 하세요? 근데 그때 이후로 네. 이제 계속 또 상승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때 좀 사셨으면은, 내 집 마련했으면은 참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돌이켜 보면은 또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그 저점일 때가 어찌 보면은 네, 사기는 참 좋은데 그때가 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못하죠. 왜냐하면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특히 네. 이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모르면은 빠졌을 때 쉽사리 내 집 마련의 행동으로 나서기가 쉽지 네. 않다. 의사결정을 못한다. 더 이렇게 빠질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 그게 뭐 저점이라는 게 맞추는 것도 참 쉽지도 않은데. 쉽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반등을 한 여지가 좀 보이니까 네. 오히려 이제 막 사람들이 사러 가는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쪽 위주로 좀 반등하고 있는데 우선 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 이제 기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 기본 전제를 좀 깔고 뭐 거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통화량이 많이 늘었어요. 통화량이 늘었다. 네, 네. 통화량이 지금 현재 지난 4월 말 현재 4,010조 원을 네. 넘어섰는데 지난해 말에 3,900조 원. 우리가 IMF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그때 통화량이 M2 기준입니다. M2 네. 기준으로 640조 원이었는데 네. 작년 말 현재 3,900조 원이니까 6.5배 네.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또 GNI 1인당 총소득은 IMF 때 8,100불이었는데 작년에 36,0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늘어나는 거죠. 또 이게 이제 소득이 개인 소득이 늘고 여기에 이제 기반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경제 성장도 안 하고 소득도 안 늘어나면 집값 이거 오르기 쉽지 않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기본 거시적인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 표를 조금 이 두 가지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좀 가격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네. 다음에 수요 대비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어제도 정부에서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중장기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신규 택지를 지정해서 몇만 원을 추가로 공급하겠다. 이건 중장기 공급 대책이니까 단기적으로는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잖아요. 네.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장 안 되니까 시장 이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이 기능을 발표만 가지고서는 이 기능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도 네. 발표는 많이 했었는데 발표는 풍년이죠. 공급이 안 되니까 사실. 네. 거기에다가 올해 또 입주 물량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네. 입주 물량이 또 부족한 거. 입주 물량을 더 부족하게 하는 게 지난해 말 PF 여신이 135조인데 연체율이 2.7%예요. 근데 은행권 기업 여신 연체율은 0.6%, 가계 여신의 연체율은 0.4%인데 이게 월등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PF 시장에서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하면은 이게 시공사에서 다른 데다 착공할 수 있을까요? 미분양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난 또 다른 데 해서 또 분양할 거야.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에는 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2, 3년 전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시피 청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전세 사기. 이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비아파트 수요자들이 지금 아파트 수요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가격을 막 밀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도 지금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그래도 금리가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금리가 좀 누르던 그 심리가 이제는 작동을 안 그게 한다. 이제 오작동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배터리가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뭐 게다가 조금 기회라고 하면 기회일까요? 금리가 이제 떨어진 데는 올라갈 거야 앞으로 금리가 뭐 많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집 사면은 큰일 나 이런 분위기보다는 지금은 금리가 내려갈 거야라는 분위기가 많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기준금리가 조금 내려가고 네. 있고 미국도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게 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금리 대선 전까지는 내리면 안 돼. 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괜히 바이든한테 표한다. 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내리면은 네. 우리도 즉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차선을 바꿀 준비가 돼 있다라는 그렇죠. 한국은행 총재 이런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금리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먼저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주담대 금리를 보면은 2% 상단 금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2%대 후반대. 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은 지금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기 뭐 좋은 뭐 시점 아니냐. 그다음에 네. 뭐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자녀 출산하면은 1.6% 저리 대출까지도 이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지금 시장을 바짝 지금 시장을 보고 있다. 이런 지금 하반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연초 대비 지금 거래량이 거의 막 한 2.5배, 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요. 좀 막 많이 늘었는데 그게 유독 또 막 3, 4월부터 막 이게 늘기 시작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프로. 네.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이제 한 3, 4월부터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심리 변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그 시기에 뭐 어떤 뭐 변화가 뭐 다른 게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거래량하고 가격은 비례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가격도 우상향하고 거래량이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거래량이 지금 지난 5월 기준으로 5천 건이 넘었었잖아요. 이 거래량은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거든요. 무슨 소리냐? 전 정부에서는 뭐 15,000건까지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네. 갔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또 틀린 게 뭐냐면은 당시에는 법인 개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앞으로 아파트를 사서 임대 사업을 하면은 취득세, 종부세 이런 게 중과세가 아니었어요. 종부세도 없었고. 근데 이제 그게 취득세 12% 중과세, 종부세를 매기니까 법인 거래가 뚝 끊긴 거예요. 법인 거래량이 사라진 거예요. 그거 빼고 개인 임대 사업자 혜택 싹 줄이니까 개인 임대 사업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한 결과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임대 사업자가 10년간 임대 사업을 하면은 5%뿐이 못 올리잖아요. 연간. 2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데 5%, 10년이면 25%잖아요. 시장의 순기능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전세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은 임대사업자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안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들을 그대로 놔뒀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단박에 없애버리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고 단박에 없애버리니까 지금 이제 또 이런 후폭풍이 지금 뭐 거세게 몰아치고 이런 것들이 시장 매매 가격에 즉각 지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를 보면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가 지금 살 때 아닌가 이런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물을 내가 찍어놨던 지역 단지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지금 나오는 시세하고 현장 가서 물어보면 가격이 틀려요. 실거래 보고 갔다가 돌아오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여기 지금 나오는 건 실거래 유지잖아요. 지금 네. 네, 모바일로 볼 수 있는 건. 근데 가보면 틀리다라는 거예요. 또 물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라고 이제 실수요자들은 느끼는 거고 그래서 더 시장을 지금 달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전국에서 보시니까 우리 동네는 안 그런다 이런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은 그래도 좀 국지적으로 일부 지역에 좀 그렇게 좀 뜨거운 건지 아니면 좀 대세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까지 왔다 뭐 이렇게 보시는지. 우리가 이제 수도권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경기 지역의 미분양이 9천 건이 넘어요. 서울 지역은 1,000건이 안 되거든요.
있거든요. 네. 예, 근데 대구 경북도 각각 9천여 건씩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경기도라고 해서 다 우리가 투자해야 되느냐, 그렇죠. 내 집 마련해야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내 집을 살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직장 다니기 편하고 애들 네. 교육시키기 편한 지역 네, 이런 네. 지역을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이런 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의 가격은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고 청약 통장 없이도 지금도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런 지역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예전에는 그냥 집장만 하면은 됐는데 요즘 집장만 할 때 이게 자본이득이 있을까? 이거부터 이제 시세 차익이 있을까? 집장만은 당연한 거고 이제 옵션이 꼭 플러스 네. 알파 네. 이거를 고민하고 사는 분들이 80~90%가 넘는다. 나는 그냥 편한데 공기 좋은데 물 좋은 이런 데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 그냥 내가 집을 뭐 5억짜리를 사서 이게 그냥 올라가지 않는데 이거 깔고 있으면 이거 무수익성 자산이잖아요. 이거를 유수익성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미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가치 있는데 없는 데는 분명히 나눠져 있다. 시장에. 그래서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 그냥 뭐 돈에 맞춰서 이렇게 뭐 처갓집 가까운데 시댁 가까운데 이렇게 사면 안 된다 이제. ABC 원칙을 알고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년 후에 자산 차이가 크게 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그런 같아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도 많이 이제 좀 인식도 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좀 막 올라가는 데랑 또 좀 잠잠한 데가 좀 나눠지고. 네. 그럼 또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전히 또 강남 3구 뭐 용산 해가지고 뭐 규제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도 지금 가격 상승세들이 뭐 계속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아무래도 거기 사는 분들은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좀 부자 상위권 이런 분들이 사실 것 같은데 그 지금 연세대에서 저 최고위 과정. 네, 부동산 하시잖아요. 최고위 과정 하고요. 가을 학기 개강 지금 모집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계시고. 아. 또 경매 최고위 과정도 또 개설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과정을 운영을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되고. 근데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네. 아니 그게 결국에는 좀 그 자산이 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돈이 있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돈이 있는 분들이 공부를 더 하더라라는 네. 거죠. 근데 그게 경매 최고위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근데 인원들도 이제 교육을 하시다 보면은 그 뭐랄까 어쨌든 돈이 많은 부자들의 방향성도 좀 보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은 결국에 그 아까 말한 비싼 동네들을 살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GNI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부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부자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면은 부자가 되면은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돈 번 분들은 이거를 집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돈 버신 분들이 이걸 가지고 난 돈 벌었으니까 지방에 전원주택 살 거야. 이거는 아니잖아요. 네. 나는 뭐 좋은데 서울 도심 떠나서 외곽 지역에 살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개 지역, 네 개 지역을 주로 보는 것 같아요. 뭐 하나 플러스 교육하자고 하면은 서울에서 5개 지역 정도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거기가 이제 반포 압구정, 한남 성수, 원 플러스 하면은 거기가 이제 대치동. 요 5개 지역을 중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대부분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막 나잖아요. 전세 끼고는 못 사는 지역이잖아요. 실거주 해야 되는데. 네, 실거주 하고라도 산다라는 거죠. 그만큼 양극화 현상이 지금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 어느 지역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예전에는 정말 서울이 오르면 지방도 오르고 지방이 떨어지면 서울도 떨어지고 이런 동조화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부동산학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의 그 부동성이라는 이 특성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입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지역 인프라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데와 오르지 않은 데가 정해져 가고 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좀 다주택을 생각하거나 그러는 수요는 지금은 별로 없는. 이제 예전에는 다주택이었는데 요즘 이제 다주택 개념보다는 어떤 걸 좋은 걸 가지고 한날에도 좋은 거, 한날에도 네. 좋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좋은 거를 하신 분들은 꼬마 빌딩으로 이제 옮겨가고 꼬마 빌딩에서 중대형 빌딩으로 이제 옮겨가는 이런 전략들을 공부하는 거죠. 네. 그게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트렌드이고 그게 또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꼭 그 뭐랄까 상위권에 있는 그 자산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약간 뭐 중산층들도 이제 똘똘한 한 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이 한 채 내 집 마련 장만에 성공해서 있는 분들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하는 이런 전략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내 자산을 월급만으로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저도 직장 생활을 30년을 했지만 월급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실행하지 않으면은 도돌이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뭐 신축이나 아니면 뭐 그래도 뭐 서울 안쪽으로 막 들어오려고들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분들도 지금 서울 수도권에 많이 사신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방에 가서 강의를 하면은 부산에 어디 사야 돼요? 이거 안 물어봐요. 서울에 네. 어디 사야 돼요?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방에 가서 강의를 하더라도 서울을 타겟으로 해서 투자 지역을 물어보지 본인들이 사는 데는 절대 안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의 부자들도 네. 서울행 이미 줄을 잇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광역시에 뭐 좋은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조금 수요가 좀 줄어든 건가요? 네. 서울로 가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네, 그렇게 그런 것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인구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제력 자체가 서울에 집중돼 있잖아요. 워낙 서울이라는 데가 인프라가 학교가 또 좋으니까 다 이제 대학교 이쪽으로 오는 때문에 거예요. 그렇게도 많이 대구에서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도 결국 대학은 서울로 오잖아요. 가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은 미리미리 사자, 미리미리 사놓자. 이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뭐 자녀가 있는 네. 중산층들도 서울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제 서울에 사는 거 전세 끼고. 그러니까 뭐 나중을 위해서 뭐 미리 좀 사놓자 네, 이런 네, 개념으로. 네, 네. 근데 그게 예전에도 뭐 있긴 했는데 훨씬 좀 심해진 건가요? 많아진 것 같아요. 수요가. 네, 수요가 이제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듣는 분들 중에는 뭐 광역시 뭐 이런 좀 대도시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걱정이 좀 많거든요. 왜냐면 조금 많죠. 있으면 다시 회복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데 당장의 어떤 지금 추세로는 뭐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회복은 되겠죠.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그런데 이제 그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서울하고 지방 광역시하고의 이 아파트가 평당 가격 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게 더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내 자산을 내가 어디에다 가지고 있는 게 낫는 거냐 자본이득 측면에서 네. 어디에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거냐는 이제 판단해 보시면은 알겠죠. 그래서 뭐 다 서울로 이사 오면 안 되잖아요. 네. 사셔야 될 분들은 자산 관리 전략을 잘 짜셔야 되겠죠. 거기에는 자가보다는 비자가로 가지고 그러니까 거주 개념으로 지방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서울은 소유의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면은 자본이득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뭐 서울 쏠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정책이든 뭐 제도든 바뀌어가지고 뭐 지방으로 분산이 되면 좋겠지만 뭐 그게 지금 당장 쉽지 않으니까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거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죠. 뭐 어쩔 근데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공공기관 하나 올라가서 그 지역을 다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경우에는 그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동탄, 네. 이동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동탄 규모가 1,400만 평 정도 되거든요. 분당 신도시가 590만 평 정도 되니까 분당의 뭐 3배 가까이 되는 지금 되게 큰 데인데, 근데 그 밑에가 바로 용인 남사 이동읍이거든요. 여기 215만 평의 삼성전자 클러스터 단지가 들어서면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배후지가 동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의 집값은 굉장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죠. 근데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도 그거 감안하고 오르는데 뭐 GTX가 지금 이제 개통이 됐는데 네. 수서까지 삼성까지 2028년에 개통이 되면은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할 땐 또 더 뛰겠죠. 네. 2단계, 3단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아니면은 담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게 집을 얻는 것도 이제 출퇴근하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자녀도 키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직장이 좋은 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네. 그게 지금 뭐 서울 쏠림 현상으로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따라가서 또 이렇게 가속화되고 이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또 안 될 확률도 또 높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가격으로만 보면은 이제 23년 1월 아니면 22년 말 뭐 그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전이 가장 뭐 저점 구간이었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후로 벌써 지금 1년 넘게 지금 어쨌든 큰 틀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면 이제 어떤 뭐 하락의 추세는 뭐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지방은 아직 지방은 회복이 좀 안 되고 아직 회복이 있으니까 안 되니까.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게 이제 저점을 찍고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작년 10월이었나요? 그때부터 10월부터 한 올해 초,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네. 주춤했었는데 네. 그거는 그냥 뭐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금은 좀 방향이 좀 네, 정해졌다. 네, 이렇게 보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공급이 부족하고 공급이 앞으로 더 증가할 그럴 만한 당장 뭐가 없으니까. 요인이 없고 입주 물량도 또 줄어들고 또 이제 금리도 또 내릴 가능성이 많고 단기 정책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고 우리가 이제 공급이라는 게 신축도 공급이지만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도 이거 공급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려면 세금이 좀 낮춰져야지만 좀 나오잖아요. 다주택이면은 주택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다주택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우리의 개념은 2주택부터 다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아타기 위해서 지방에 있다가 내가 갈아타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한 채를 더 사서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지방이 이게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안 팔린다. 그럼 이게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다주택자의 개념도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2주택부터 다주택으로 보는 것보다는 3주택으로 보는 게 이게 조금 2주택까지도 세금 혜택을 좀 주고 양도세율도 조금 낮추고 취득세율도 좀 낮추면은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돼야지만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단기 정책은 여야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국회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뭐 공급 뭐 어제 발표에서도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하겠다. 근데 안전진단 이거 네.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언제 나왔어요? 네. 이거 물론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안전진단 뭐 요즘에 뭐 그래도 잘 통과되는 편이긴 하지만 안전진단, 재건축 부담금, 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임 이런 것들이 다 폐지돼야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미치잖아. 너도 나도 이거 빨리 우리 신통으로 해서 빨리 이거 재건축하자. 이래서 공급의 시그널을 시장에 자꾸 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다 안 풀리고 있잖아요. 이런 단기 정책이 지금 시장에 나오기가 힘들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정치권이나 뭐 제도적으로 어쨌든 뭐 다주택이든 뭐 공급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면 좋은데 그쪽으로 가기 만약에 힘들다면은 공급은 좀 계속 딜레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해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네. 하나가 금리고 하나가 공급이에요. 이 두 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가격은 올라가 버려요. 둘 중에 하나가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세금으로 안 되는 세금. 예전에 세금을 해보려고 그랬죠. 세금은 이제 우리가 주사 일시적 맞을 충격. 때 아프잖아요. 네. 주사바늘 들으면은 네. 끝이에요. 그게 일시적으로 많이 해봤잖아요. 전 정부에서 네. 규제를 많이 했는데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히려 규제 완화했을 때보다 더 많이 올랐던 우리가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걸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교훈을 빨리 지금의 시장에 대입을 해서 바른 길이 뭔가 이거를 조금 빨리 도출해 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에 뭐 다주택이 꼭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그러니까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이런 네. 거 좀 사는 거를 좀 권장을 해줘야 지금 뭐 이렇게 뭐 난리 나 있는 그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라도 좀 될 텐데 그게 또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합의가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네. 먹고 사는 문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만 보고 국민들만 보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개정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전 청약 단지들 계속 취소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겠죠.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네. 어디 신규 택지에서 뭐 몇 년도에 얼마를 공급하겠다 이 말을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못 믿죠. 그래서 네. 이런 단지들이 앞으로 조금 더 나오면 더 나왔지 여기서 딱 멈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게 결국에 어떤 뭐 공급이든 뭐든 해결을 하려면은 뭐 그 금리 인하만 돼 가지고는 이게 또 안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기업들의 금리 인하가 물론 도움은 많이 되죠. 네. 많이 되는데 그게 기업들도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더 들어간다라는 금리가 네. 기업만 인하해주고 개인은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같이 내려가니까 근데 수요자가 공급은 바로 안 되잖아요. 네. 기업들 금리가 인하돼서 조금 형편이 조금 풀릴 것 같은데 공급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수요자들은 시장에 바로 들어가서 가격에 영향을 줘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은 더 리스크가 시장에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그렇게 해서 구축들의 가격이 좀 높아져야 그래야지 이제 뭐 개발을 할 어떤 그 여력이 좀 생긴다 이렇게 네. 봐야 될까요? 사업성이 그래도 좀 좋아지려면 구축이 좀 비싸져야 되잖아요. 그 정도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이게 정도. 좀 앞으로 네. 좀 가격의 상승세를 좀 더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네. 인건비 올라가는데 집값은 반값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 누구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지방은 지금 아직 좋지는 않은데 네. 지방 쪽이 좀 살아나려면 어떤 뭐 방법이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규제를 풀어야죠. 임대사업자. 네. 근데 제 주변에도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 있었었는데 네. 다시는 안 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줬다 뺐잖아요. 네. 이러니까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러니까. 강제 말소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당한 경험은 네. 어떠세요? 저도 그냥 뭐 해보니까. 한 7년 8년 빌려주고 있던 네, 것들 네. 갑자기 다 그냥 말소시키더니 그냥 네. 종부세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예, 지금 지방이 난리 나고 네. 그러한 연쇄적인 효과 때문에 그러한 나비 효과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은 예, 쉽지 않은데. 또 니네 줬다 또 뺏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네. 결국은 서울에 돈 있는 투자자들이 네. 임대사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 제도를 통해서 지방에 좋은 주택을 매입을 해서 지방에 거주하는 뭐 광역시나 뭐 이런 분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에요. 기업에도 뭐 이게 뭐 CR리츠를 조성을 해서 PF 그거를 구제하면 뭐 어떡할 거예요. CR리츠는 손해 나도 상관이 없나요? 수분양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누가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결국 부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혜택을 통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은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여기에 대해서 감면 혜택 준다라고 하면은 투자 안 할 사람 있을까요? 투자하거든요. 그러면은 네. 지방에서는 새로 진 커뮤니티가 있는 네. 그런 양질의 대단지에 그런 아파트를 지금 내가 사는 데보다 싸게 살 수 있네.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또 돈이 좀 순환이도 돼야 에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네. 팔고 뭐 네, 이러면서 네. 좀 이렇게 그 시장이 확보가 순환이 되는 돼야 건데. 되는데 그게 지금 동맥경화가 딱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야 돼요. 풀고 네. 더 이상 이 제도를 환수 안 하겠다, 안 바꾸겠다. 이거를 뭐 어디 가서 헌법에 넣어야 된다. 이거를 뭐 어디 가서 개런티를 받아 와야 돼요. 개런티. 근데 그거 쉽게 못 믿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모든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상승세로 간다고 치면 마음이 막 급해지실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급하게 막 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막 하반기 한 6개월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을지 뭐 이거 어떤 이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라. 저는 이제 사는 방법이 대출 끼고 사는 방법, 전세 끼고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돈 뭐 전체 모아가지고 사는 방법.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죠. 돈을 다 있어야 되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 전세 끼고 내가 살려고 하면은 금융 비용은 안 들어가잖아요. 네. 전세 끼고 내가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인데 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세 금액이 지금 매매 금액의 50%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네. 60% 가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40%만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획하신 분들은 본인이 처가로 들어가든가 본가로 들어갈 각오가 없으면 사지 마세요.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낼 각오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전셋집 빼가지고 전세 끼고 사고 본인은 처가 본가로 들어가서 살 그런 각오 조금 어렵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나는 괜찮다 이런 각오 없이 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대출 끼고 사는 방법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금융 비용이 나가니까 자 대출 끼고 내 집 마련을 한 데는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대출 갖기 전까지 해외여행 안 가고 택시 안 타고 외식 안 하고 스타벅스 커피 안 마시고 이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대출 끼고 사면 안 된다. 특히 이제 저는 월 소득이 이제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 100만 원 중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돈이 몇 프로를 떼어내야 되느냐. 우리나라 총 저축률을 보면은요 지난해 말 35%에서 우리나라 37%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35만 원 정도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 300만 원 월 소득이다. 그럼 100만 원을 가지고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라. 근데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조차도 대출을 빨리 갚아야 되니까 지출을 통제를 아주 심하게 통제를 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굳건한 자세가 없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막 이거 올라간다고 해서 막 덜컥 뭐 사지 말고 본인이 이제 이게 뭐 결국에 남의 돈이니까 남의 돈을 메꾸려면은 그만큼 각오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각오 되시면 사고 아닌 분들은 섣불리 막 올라간다고 사진 마라.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